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교실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선생님 계정의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번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유튜브로 가셔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요. 화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원자와 원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자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를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할 수 없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뭐가 있다? 입자가 있다라고 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원자 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더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결정하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규칙성 있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자가 존재하는 규칙성이 있는데 전자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선생님이 어느 정도 판서를 해 놓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원자의 전자배치입니다. 자, 원자의 전자배치라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전자 껍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전자 껍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원자핵 주변에 위치합니다.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그 원자핵 주변에 아무 위치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즉,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 또는 궤도가 있는데, 그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 위치 또는 궤도를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전자 껍질이다 라고 부르기로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했어요. 자, 그럼 그 약속 우리 잘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 껍질이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수소의 원자 핵을 그렸습니다.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인 거 우리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 껍질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에 전자 껍질이 표현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껍질, 우리는 이거를 N1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N이라는 값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전자 껍질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껍질 번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N1번이라고 놨어. 그러면은 N1번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N2번, 3번 이렇게 쭉쭉쭉쭉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N2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곳에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해서 N3번도 있을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쭉쭉쭉쭉 더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있다. 우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가 우리 차도를 다닐 수는 없죠. 기찻길이 있어야 기차가 다니는 것처럼 전자도 아무 위치에나, 원자핵 주변에 아무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다니는 특정한 길이 있어, 궤도가 있어. 그걸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고요. 이러한 전자 껍질이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소의 원자 주변에는 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볼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는 친구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선생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자, 이것은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은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 준위라는 말부터 너무 어렵죠, 그죠? 에너지 준위? 여기서 E는요,
에너지의 E의 약자를 그냥 앞에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에너지 수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에너지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조금 멋있는 말 가지고 온 거야. 아무튼 간에 자, 요 2번과 3번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요, 얘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요. 즉, 뭐 하는 거야? 서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원자 핵은 가만히 원래 있고요, 전자만 열심히 왔다 갔다 운동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어떤 느낌을 볼 수 있냐면 원자 핵으로부터의 인력 때문에 전자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자는 지금 가장 안쪽 껍질에서 이 원자 핵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껍질에 원자 핵 때문에 있는 거야.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뭐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다고 칠게요. 자,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겠죠. 자,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친구는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너의 인력을 끊어내고 더 멀리 있는 껍질로 이동할 수 있어 라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는 뭐 할 수 있다?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더 멀리 있는 전자 껍질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즉,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이동할 때는요, 에너지를 뭐 해야 됩니까?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흡수 이렇게 써도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뭐 하고 싶냐면 뭐 하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버렸네. 에너지를 방출해 버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나의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원자 핵으로부터의 구속, 그 인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돼? 원자 핵으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방출하게 되면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 즉, 전자 껍질,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이동할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일단은 조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대요. 참, 그 에너지 준위를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 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만약에 1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몇으로 놓을 수 있냐면 한 5 정도로 놓을까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를 아까 은연중에 한 거예요.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바깥쪽 껍질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껍질은 두 번째 껍질보다 에너지가 더 크겠네요. 얘는 6 정도로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이러한 전자 껍질들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만 그렇게 그 해당 껍질에 존재할 수 있어. 그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라는 얘기고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점점 증가한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준위는요,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 껍질은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연속이라는 뜻은요, 굉장히 끊임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뜻인데, 얘 봐봐. 에너지라는 애가 지금 뚝뚝뚝 끊겨 있잖아.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며.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가 툭툭 끊겨져서 존재한다는 뜻이야. 1 다음에 1.00001, 1.00002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는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 껍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넓은 에너지 차이가 있고 5, 그 다음에는 막 6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이러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이렇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 또는 방출해야지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지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4만큼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4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겨우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6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5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두 번째 껍질로 올 수 있기 때문에 1만큼을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그러한 전자 껍질들이 전부 다 불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고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점점 증가해요 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처음에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를 읽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전자 껍질은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바로 최대 수용 전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 몇 개밖에 못 들어가냐면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요,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역시 마찬가지 전자가 8개 들어가요. 선생님 왜 2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다. 그럼 일단은 잠시 넘어가되 우리 2학년 때 화학 1을 선택하시면 이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내용에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로 채웠을 때 안 정해진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라. 만약에 우리 이런 친구가 있어. 우리 헬륨은요, 원자 번호 2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때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양성자가 2개 있고요. 그럼 전자도 당연히 원자니까 2개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 있어. 그리고 이렇게 껍질에 전자 껍질에 전자를 완벽하게 채운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자, 그럼 두 번째 껍질을 가장 다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자 껍질에 첫 번째에 2개 있고 두 번째 8개를 채우면은 얘도 또 완벽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럼 전자가 총 몇 개냐면 10개네요. 그럼 10개 있으면 양성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되겠죠. 이 친구 뭐야? 원자 번호 10번인 바로 네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우리 원소 주기율표 할 때 이 원자 번호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만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8개 있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또 8개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2개, 8개, 8개 다 더해보면 18개죠. 그럼 양성자도 그 안에 18개 있겠네. 따라서 이 친구는 누구야? 18번인 바로 아르고니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돌려보면서 한번 학습하시고요. 잘 모르겠는 내용은 좀 이따가 선생님 원격 수업에서 질문 받는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이 전자 배치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배울 거냐면 바로 주기율표를 배울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잠시 넘어가서 주기율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왔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원소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내용 선생님이 지금 그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주기율표가 굉장히 멋이 있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주기율표 갑자기 그냥 떡 하고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과학자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 끝에서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한 33종 정도 그래갖고 과거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막 빛과 열 이런 것도 막 원소로 취급하면서 원소들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배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라부아지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도 또 뉴렌즈라는 사람도 그러한 원소의 주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라는 모습을 만들면서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건 나중에 화학원 시간에 배울 텐데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소들을 배열해서 주기적인 성질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바로 X선 회절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원자 핵 내에 양성자 수를 발견하고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해 보면서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엄청난 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외감을 들면서 우리 주기율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그러한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육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식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최종적인 산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누적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역사 쪽을 탐구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러한 과학적인 역사인 거죠. 과학사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을 한번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 세부특기 사항에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우리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구성이라고 해서요, 우리 주기율표가 뭔지부터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원소들을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도록 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성질이 규칙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비슷한 성질이 규칙적으로 드러나도록 무엇을? 바로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바로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쉬운 말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비슷한 성질이 규칙적으로 드러나, 그치, 같은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배열되도록 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은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배열되도록 이라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족과 죽이라는 친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은요, 이렇게 세로줄의 친구들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세로줄은 몇 개까지 있냐면요, 1쪽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자, 죽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로줄에 있는 친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3주기까지밖에 그리진 않았지만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1, 2, 3, 4주기까지의 20번까지의 칼슘을 순서대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원소를 하나하나씩 배치를 할 건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원자 주변의 전자는요, 어떠한 규칙성을 내고 나타냈냐면 바로 원자핵 주변에 아무런 위치에나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의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최고의 그냥 수용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전자 배치를 할 때는요, 앞으로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할 거냐면요, 바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전자 배치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쪽의 1죽인 바로 1번인 친구, 우리 수소죠, 수소. 그래서 수소부터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요, 양성자 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 1번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한 개만 채우면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전자 껍질에 하나. 자, 2번은요, 우리 이렇게 넘어가서 18쪽에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는요, 바로 2번이고요. 헬륨 원소입니다. 헬륨.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지, 안쪽 껍질, 원자 핵에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으면 되겠죠. 자, 다시 넘어옵니다. 해서 여기 2주기의 1쪽,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이 되겠고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플러스 3, 뭐가? 양성자 수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의 전자를 2개를 다 채우면 끝이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란 얘기야. 즉, 전자 배치를 할 때는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순서대로 채워 나간다는 얘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부터 순서대로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이제는 한 개 채워지면 리튬은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4번인 베릴륨 봅시다.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우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는 5번인 붕소입니다. 자, 붕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얘들아, 베릴륨은 2족이었는데 붕소는 13족이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의 원소들은요,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중에 전이원소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다는 얘기. 따라서 2족, 3족부터 13족, 12족까지 친구들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1족, 2족부터 13, 14, 15, 16, 17, 18족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13족에 있는 친구가 바로 원자 번호 5번이고요. 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리고 5개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3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 전자 배치를 해보면 6번인 탄소는요, 바로 2, 그리고 4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바로 7번인 질소는요, 바로 2, 5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8번인 산소는요, 안쪽 껍질에 2개, 바깥쪽 껍질에 6개. 17쪽에 플루오린 같은 경우 원자 번호 9번이고요. 2개, 7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마지막 18쪽에 10번인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0번이고요.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10번까지 했으니까 11번이겠네. 11번 나트륨. 우리 이거 원자 얘기할 때도 했는데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 다 채우고요.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12번인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12개가 다 채워지게 되죠. 자, 지금 보면 쭉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규칙적인 성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요.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 잘 보니까 규칙적인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언제나 1개네? 얘도 1개네? 얘도 1개야. 1쪽인 친구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다 1개씩이야. 우연의 이치일까? 자, 두 번째, 2족 봅시다. 2족은요, 두 번째,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야. 근데 얘도 2개네? 그럼 생각해봐. 13족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3개야. 자, 그 다음에 있는 13번 할 때 어떻게 될까?
이 8 채우고 여기에 또 3개가 이렇게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4개. 즉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가 똑같게끔 같은 쪽에 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주기율표라는 말의 의미고요. 같은 족의 원소들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마 그 얘기 했을 거라고 기억해요. 전자가 결정하는 값이 무엇이다? 화학적 성질이야 라고 하면서 원자와 원자가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고요. 이러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화학적 성질 결정해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같은 족에 놓이게끔 이렇게 주기율표를 완성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외곽 전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그래서 지금부터 최외곽 전자 수를 한번 족에 따라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1족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 수가 1개 있고요. 자,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은 7개고요. 18족은 헬륨을 제외하고는 8개가 배치가 될 예정이 있어요. 헬륨 제외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를 크게 구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구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 밑에도 한번 원자과 전자수를 적어볼게요. 자,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는 뭐라고 그때 설명했었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그 원자의 가장 갓길 얘기하면서 바깥쪽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1족 가장 바깥쪽에 1개, 2개, 3개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뭐만 다르냐면요,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요 0이라고 얘기합니다. 헉, 왜 그럴까? 자, 바로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곽 전자수의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의미 차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다 밑에다 적으면 여러분 보일까요? 자, 원자과 최외곽 전자수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애도 쓸까요?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외곽 전자 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수를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근데 원자과 전자는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최외곽 전자 수와 의미가 똑같은데, 자, 앞에 또 조건이 붙어요. 바로 화학 반응 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자과 전자 수니까 그 최외곽 전자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 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즉 반응성이 있는 최외곽 전자수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화학 반응 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수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가 0개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원자의 전자 배치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원자는 안정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8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그러니까 모든 껍질의 전자를 전부 다 채워지게 되거든요. 18번이니까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친구들은요
존재하는 전자 껍질의 전자가 완벽하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친구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따로 떼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활성이 없어. 비활성이야.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아. 화학 결합하려고 안 해. 자기 혼자만 존재하려고 해 라는 뜻이라고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즉 아무리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8개, 2개가 있어도 얘네들은 반응성이 있다, 없다.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안 한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뭐만 봤냐면요, 이 주기율표, 즉 주기율표에서의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같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원자과 전자수 또는 최외곽 전자수가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 한번 보죠. 자, 주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1주기인 친구들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2주기로 넘어가는 순간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2개가 됐네. 다시 쭉 채우다가 다시 3주기를 가니까 전자 껍질 수가 3개가 됐어. 주기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와서 족과 주기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이라고 하는 친구들, 바로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은요, 아까 얘기한 원자과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수가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우리 최외곽 전자수 같은 경우는 헬륨은 제외한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냐면 전자인데 전자 중에서도 원자과 전자가 결정해 라는 얘기 기억나죠? 즉 원자과 전자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요,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자수가 완벽히 똑같은 게 아니잖아. 동위원소처럼 전자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저 원자과 전자수만 같기 때문에 그러한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요. 이러한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족의 1의 자리수, 이게 뭔 말이냐면 족의 1의 자리, 우리 1족, 2족, 13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1족에 있는 친구는 최외곽 전자수가 1개 있고요. 2족에 있는 친구는 최외곽 전자수가 2개 있어. 13족은 13개냐? 그게 아니라 이 1의 자리 수만큼의 뭐를 가진다? 최외곽 전자수를 가진다 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서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주기율표를 볼 때 16족이야 하면은 최외곽 전자수 6개 있겠네? 17족이야 최외곽 전자수 7개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족의 1의 자리수는요, 바로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하고요. 자, 선생님이 없어지죠? 자,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5족이야 라고 했을 때 보자마자 15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수 5개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쉽다고요. 또는 뭐 17족이야 라고 한다면 최외곽 전자수 7개구나,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족을 마무리했고요. 자, 주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같은 주기의 친구들은 바로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족이 같을 때라는 얘기는 같은 족에서 뭐 1족이라고 칠까요? 1족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1족에서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주기가 증가하면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죠?
껍질수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자는요, 최외곽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최외곽에 있는 전자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지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1주기에 있는 이 친구는 전자가 떨어지기, 1주기보다는요 2주기보다는 3주기, 이런 애들이 더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거야. 왜? 이 마지막에 있는 전자는요, 핵과 굉장히 먼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핵의 인력이 도달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전자,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푹 하고 떨어지기 쉽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전자 배치를 실제로 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1번부터 그리고 4주기에 20번 칼슘까지 모든 전자 배치를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원소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원소들을 한번 분류해보고 그 원소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이 아까 배웠던 그 주기율표, 아까는요 주기율표를 그릴 때 원자의 전자 배치로 주기율표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전자 배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원소들의 기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수소 1번부터 20번인 칼슘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브로민이라고 하는 친구와, 요거 이름 잘 모르거든요. 브로민과 그리고 I는 요오드라고도 불리는데 요즘엔 아이오딘이라고 바뀌었어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까지 우리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의 분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그린 요 친구들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뭐만 이렇게 묶어 놓은 거냐면 금속만 묶어 놨어요. 자, 1번 금속만 묶어 놨습니다. 자, 금속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냐면 바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진 원소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 상에서의 금속은 바로 이렇게 7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에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양이온이라는 말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원자는 뭐라고 했죠? 자,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중성입자였죠. 자, 원자는 중성입자야. 근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졌어. 뭐 예를 들면 수소로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수소 원자 1번 수소 원자는요,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죠. 자, 얘는 우리 중성입자이기 때문에 원자, 수소 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가 에너지를 받고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멀리 엄청나게 무한한 궤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는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쓰고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엄청나게 날아갔어. 자, 그럼 우리는 뭐만 남아? 그 가운데 있는 원자 핵만 남게 되고요. 자, 얘는 더 이상 중성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의미로 이온이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게 존재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이온이라고 해서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원소기호로 표기를 할 때는 얘는 1만큼의 양전하를 띄어 1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1은 생략이 가능해서 H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하나가 더 들어왔어.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전자 껍질 안쪽에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수소긴 수소인데 지금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이 존재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원자가 아니고요.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음전하를 더 많이 띠기 때문에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개만큼 전자가 많아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H-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온과 원자의 차이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가 아니라 바로 원자에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 걸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때 양이온, 양전하를 더 많이 띠면 양이온이라고 하고 음전하를 더 많이 띠면 음이온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즉, 전자를 잃어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친구 3번에 리튬 한번 써볼게요. 자, 리튬 같은 거는 3번이야. 자, 그럼 얘는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칠게요.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E 이렇게 쓰면 전자를 표기하는 겁니다. 전자. 자,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네. 그걸 한번 전자 배치로 표현해 볼까요? 자, 3번이니까 양성자수 3개 있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깥 껍질에 있는 요 전자가 핵과의 인력을 가장 덜 느끼기 때문에 얘가 먼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는 그대로 3개 존재하겠지만 안쪽에 전자가 2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즉, 얘는 누구랑 거의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양성자 수만 다를 뿐 전자의 배치는 이 헬륨과 똑같아집니다. 요거 한번 원소기호로 나타내 보면은 3번의 리튬인데 전자 하나가 나갔어. 양성자가 전자보다 한 개 더 많아. Li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리튬 양이온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생님이 얘기했죠. 18쪽에 있는 친구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분류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버리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화학 결합할 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온을 형성하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뤄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성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화학 결합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금속 같은 경우는 다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성질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베릴륨은 4번입니다. 리튬은 하나 버리고 Li 플러스가 되지만 베릴륨 같은 경우는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2개를 다 버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따라서 2개 버리니까 2 플러스가 되려고 하겠죠.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 전부 다 1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 버리고 뭐합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거나 칼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칼륨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버리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2족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 2개씩을 버려서 마그네슘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칼슘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겠죠. 마지막에 있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얘는 3개를 버려야겠네요. 3개를 버려서 가장 전주기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속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나머지 친구들 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금속 이렇게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비금속이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 비금속. 자, 이러한 비금속인 친구들은요, 얘도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자, 뭐냐면요, 전자를 얘네들은요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친구들이에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플루오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루오린은 원자번호 9번입니다. 그쵸? 자, 그럼 9번인 플루오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보니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9번이니까 양성자 9개 있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당연히 있겠고요. 더했을 때 9가 되려면 마지막 전자 껍질에 7개. 그치? 왜?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 7개를 버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보다는 1개를 들여와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란 말이야. 따라서 잘못 썼죠. 이건 철인데, 그지?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한다? 전자를 얻어온다. 주변으로부터 얻어와. 일렉트론을, 즉 전자를 얻어와서 어딘가에서 전자가 들어왔어. 자, 그러면은 바깥쪽 껍질의 마지막에 하나를 채우겠죠. 전자가 채워지면서 얘는 양성자 9개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에다가 그 다음 껍질에 8개를 채우는, 즉 얘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치? 바로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9번인 플루오린인데 전자 하나 더 들어와서 1-만큼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와 완벽하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뤄서 안정해지려고 전자 하나를 들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어때요? 1- 여기 17쪽인 애들은 전부 다 하나 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 얘도 하나 버리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 브로민과 아이오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 버리고 그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은 16쪽인 친구들은 어떨까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겠죠? 2개 얻으니까 2-가 되겠고요.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3개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3가 음이온, 더 음전하가 큰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고요. 우리 세 번째로 이 수소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예외적인 경향성이 있는 친구라 잠깐 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성질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1쪽인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는 금속이죠. 1쪽인 친구들은 거의 다 금속인데 1쪽이지만 얘는 뭘로 분류되는 친구냐면 유일하게 비금속으로 분류되는 친구예요. 1쪽이지만 비금속이야. 그럼 비금속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금속이지만 뭐가 되려는 성질이 있냐면 얘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소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수소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있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전자 하나 들여와서 음이온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 이유는요, 사실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요 너무 그 원자핵 주변에 자리가 좁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양전하,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2개가 들어왔을 때 얘네끼리 반발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반발력을 이겨낼 수 있는 양성자의 원자핵의 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아예 그냥 전자를 버려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고 헬륨의 전자를 배치를 이루는 것보다는 양이온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3번으로 요 수소를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비활성 기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 원소들이다. 다른 원소라 반응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반응성이 낮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 원소를 조금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선생님 추가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성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여기까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금속의 성질 그리고 비금속의 성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금은 긴 시간이었지만 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기율표와 그리고 주기율표 속에 있는 원소들을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씩 돌려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등교해서 우리 교실에서 생동감 있게 우리 얼굴 마주 보면서 수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